그리고 회장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을 묶어둔 건 다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긴 그날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회장님, 다시 서실 수 있어요.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리가 아니라 마음부터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윤혜진님은 딸 윤서아를 급히 붙잡으려 하셨지만 서아는 이미 휠체어 앞까지 걸어가 있었습니다. 장태성님은 창밖의 비만 바라보시다가 그제야 처음으로 시선을 움직이십니다. 놀람인지 불쾌함인지 혹은 오래 잊고 지내던 감정의 흔들림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직원들의 숨도 멎습니다. 이 집에서 회장님께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이의 발끝은 떨리지도 않고 눈동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 찾아낸 사람처럼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태성님의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고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집니다. 그 손끝의 긴장이 이 집의 지난 시간들을 대신 말하는 듯합니다. 윤혜진님은 입술을 깨무십니다. 이곳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는 속삭임이 현관부터 따라붙었고 통로 끝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비켜서지 않는 바람에 짐이 벽에 한번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혜진님은 참아오셨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일은 일대로 할 수 있고 아이도 조용히 지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런데 서아의 한마디가 그 모든 계획을 한 번에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때 서미경 님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이 집의 실물을 쥐고 흔드는 사람답게 표정은 웃고 있으나 눈빛은 차갑습니다. 미경님의 시선은 태성님이 아니라 서아에게 박혀 있습니다. 마치 저 아이가 이 집의 규칙을 망가뜨릴 씨앗인지 아니면 회장님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이 쌓아 올린 질서를 뒤집을 변수인지 재빨리 계산하시는 듯합니다. 태성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비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거실을 채웁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혜진님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서아의 어깨는 오히려 더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태성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차갑던 표면 아래에 오래 묻어둔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듯합니다. 정말 내 잘못이었나 같은 질문이요. 누구도 꺼내지 않는 그 질문이 아이의 한마디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택은 겉보기엔 평소와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모녀를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위험으로 봅니다. 태성님은 다시 비를 보시는 척하면서도 서아의 눈빛을 잊지 못하십니다. 혜진님은 더 이상 단순한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서아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문을 두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문을 다시 잠그려 하실 것입니다. 저택의 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 조용해져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혜진님은 부엌에서 손을 씻는 순간에도 시선을 느끼십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문을 닫을 때도 누군가의 귀가 열려 있는 듯합니다. 서아는 전날의 일 이후 더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신 주변을 더 자세히 바라보며 마치 이 집이 숨기고 있는 감정을 하나하나 읽어내려는 듯합니다. 장태성님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거실에서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뒤집히고 계신 듯합니다. 그동안 태성님은 자신에게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놓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가능성을 믿는 순간 다시 무너질까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아가 던진 한마디는 태성님의 방어막을 아주 얇게 갈라놓았습니다. 서아는 그 틈을 억지로 넓히지 않으려 하십니다. 대신 조용한 규칙을 제안하십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습관의 형태로요. 태성님께서 다리의 감각을 느끼려고 애쓰는 시간, 마음이 무거워질 때 멈추는 문장을 반복하는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단단한 틀로 잡힙니다. 윤혜진님은 그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불안하십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 집은 작은 변화를 싫어하는 곳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강윤아 님이 저택을 방문하십니다. 의사의 표정에는 과장된 희망도 차가운 단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되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 방문은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태성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동안 묶여있던 결정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한과 서류와 약속들이요. 서미경님은 그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십니다. 미경님은 태성님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사람을 배치하고 동선을 바꾸고 보고 체계를 조정하십니다. 겉으로는 일의 효율을 위한 움직임이지만 윤혜진님은 그 정리가 자신과 서아를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눈에 띄지 않게 고립시키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날 밤 태성님의 서재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성님이 혼자 앉아 종이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윤혜진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키십니다. 태성님은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마치 자신에게서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서아는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십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태도 자체가 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택 어딘가에서 또 다른 마음도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희망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굴러가는 이야기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멈추려 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회복의 루틴이 며칠 쌓이자 저택의 공기는 더 묘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집안일은 일정대로 돌아가며 사람들의 인사도 매끈합니다. 그러나 그 매끈함은 유리처럼 차갑고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것처럼 팽팽합니다. 윤혜진님은 그 팽팽함을 매일 손바닥으로 만지며 살아가십니다. 서아는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서재로 향하시고 작은 공책을 펼치시며 태성님이 눈을 피하지 않도록 조용히 옆에 앉으십니다. 그 시간은 기묘하게도 태성님을 사람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성님은 처음엔 자신을 비웃듯 웃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끝까지 해보려는 표정이 생기십니다. 그날 태성님의 얼굴에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서아가 정리해둔 호흡 루틴을 따라 하시다가 태성님이 잠깐 멈칫하십니다. 무릎 아래 어딘가에서 미세한 감각이 올라오는 듯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성님은 그 감각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으십니다. 붙잡는 순간 사라질까 두려우신 듯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며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십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눈빛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서아가 아니라 미경님이십니다. 미경님은 태성님의 움직임을 치료로 보지 않으십니다. 변화로 보십니다. 변화는 곧 권한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경님은 저택의 직원들에게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야기의 형태는 늘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의도로 바꾸고 의도를 욕심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윤혜진님과 서아는 어느새 특별한 약속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는 시선으로 재단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요. 서아의 학교 생활에도 파문이 닿습니다. 말로 직접 찌르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비켜가고 자리가 애매하게 비워지고 웃음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가 남겨집니다. 윤혜진님은 그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가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죄처럼 느껴지십니다. 떠나야 하나 고민하실 때마다 서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십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단단함이 아니라 목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단단함입니다. 그 사이 미경님은 태성님께 반짝이는 해결책을 준비하십니다. 빠르고 번듯하고 설명이 쉬운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윤혜진님은 그 반짝임이 불안하십니다. 반짝임은 대개 그림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의 끝에서 저택은 마침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조용히 쌓아 올린 회복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반짝이는 지름길로 꺾을 것인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갈림길에서 태성님이 흔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이야말로 이야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경님이 가져오신 제안은 겉보기엔 매끈합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절차는 빠르며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들이 곁들여집니다. 윤혜진님은 그 말들이 지나치게 완벽하게 들린다고 느끼십니다. 완벽한 말은 현실에서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제안을 한번 보고 조용히 고개를 드십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이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차분한 결론이 서려 있습니다. 태성님은 잠시 흔들리십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믿고 싶다는 뜻입니다. 오래 고립된 사람은 작은 빛에도 손을 뻗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태성님은 그 손을 내밀기 직전 서아의 눈빛을 다시 보십니다. 서아는 누군가를 공격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순서를 말하십니다.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순서요. 그 순서는 느리지만 안전합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공기는 낮보다 더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다정한 얼굴로 각자의 일을 하시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계속 서재 쪽을 향합니다. 윤혜진님은 수저를 정리하시다가 손끝이 떨리십니다.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가시지만 복도 끝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태성님은 서재에서 혼자 오래 앉아 계십니다. 낮에 보았던 반짝이는 제안이 아니라 서아가 만든 느린 루틴을 다시 펼쳐보십니다. 태성님이 선택하려는 길이 어디인지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합니다. 바로 그 밤 서재에는 아주 작은 소리들이 생깁니다. 문이 살짝 스치는 소리,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 서랍이 닫히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윤혜진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해진 것은 아닌지, 이 집에서 쓸데없는 의심을 했다가 더 큰 일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두려우십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서재의 풍경이 어딘가 달라져 있습니다.
태성님이 정리해 두셨던 몇 가지 문서가 자리에서 조금씩 어긋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긋남이라서 모르는 사람은 지나칠 만합니다. 하지만 태성님은 그런 어긋남에 익숙한 분입니다.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은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 어긋남을 보고 눈을 내리깝니다. 아이는 겁먹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결심하십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이 집에서 밀린다는 것을 서아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아는 더 조용히, 더 정확하게 움직이려 하십니다. 윤혜진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붙습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에서 저택은 더 이상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졌고 무언가를 옮겼고 무언가를 바꾸려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흔적이 남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빠르게 굴러가게 됩니다. 태성님의 회복 루틴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방해가 느껴질수록 태성님은 스스로를 더 붙잡으려 하십니다. 아침 시간에 호흡을 정리하시고 낮에는 감각 기록을 확인하시며 밤에는 일기장을 펼치십니다. 그 과정이 사람을 바꿉니다. 당장 몸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택의 시선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윤혜진님과 서아를 향한 시선은 오히려 더 차가워집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분위기가 됩니다. 분위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 누군가가 식사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만들고 누군가가 서아가 지나갈 때 대화를 끊습니다. 윤혜진님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학교에서도 비슷한 공기를 마주하십니다. 직접적인 말이 없어도 아이는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어딘가에서 온 아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윤혜진님은 어느 날 해질 무렵 학교 앞에서 서아를 기다리시다가 아이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서아의 눈가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않으려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소음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가슴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태성님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서아의 루틴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발끝이 다시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감각이 올라옵니다. 태성님은 그 감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증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 증거를 태성님은 놓치지 않으려 하십니다. 동시에 태성님의 태도가 달라지자 저택의 권력도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미경님이십니다. 미경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지만 동선은 더 빠르게 바뀌고 보고는 더 촘촘해집니다. 윤혜진님은 그 변화가 자신을 옥죄는 그물처럼 느껴지십니다. 서아는 그 그물을 보면서도 겁먹는 대신 더 조용히 주변을 기록하십니다. 언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이 어긋났는지요. 아이는 어른들처럼 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잊지 않으십니다. 이 챕터의 끝에서 태성님은 중요한 결심을 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며 조용히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자신도 모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결심입니다. 태성님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신이 허락한 관계를 지키려 하십니다. 그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 저택은 더 이상 안전한 침묵의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공간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택 안에는 희망과 반발이 동시에 커져 있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지는 만큼 시선은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은 언젠가 행동으로 변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윤혜진님과 서아는 아직 모르십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야기가 이제 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십니다. 장태성님께서는 늘 같은 순서로 정리해 두신 자리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게 됩니다. 책상 모서리의 각도, 서랍 안종이의 높이, 파일이 꽂힌 방향까지요. 그동안 태성님께서는 사람보다 서류를 더 믿는 방식으로 회사를 지켜오셨고, 그래서 작은 어긋남에도 본능적으로 반응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어젯밤과 다르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시게 됩니다. 윤서아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먼지 하나까지 보십니다. 눈에 띄는 흔적은 없지만 눈에 띄지 않는 불안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윤혜진님께서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십니다. 이 저택에서는 소리를 내는 순간 곧 누군가의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마저 죽이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흐름이 멈추지는 않으십니다. 흐름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태성님께서는 서재에서 아주 짧은 침묵을 가지신 뒤 금고를 여시게 됩니다. 안쪽에 있던 문서 몇 장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정리된 듯 보이지만 태성님의 기준에서는 정리가 아니라 손뗀 흔적입니다. 서류의 일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순간 태성님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지십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 끝난 사람의 표정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왜, 언제, 누가 만졌는지 머릿속에서 조용히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서미경님의 움직임도 이상하게 맞물리십니다. 업무 보고의 빈도가 늘고 직원들의 동선이 바뀌고 윤혜진님에게 전달되는 지시가 필요 이상으로 세세해지십니다. 그 세세함이 친절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지실 때 혜진님의 등줄기엔 땀이 차오르십니다. 서아는 그 통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고 정확한 관찰을 계속하십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서재 쪽 복도를 지나갔는지, 누가 부자연스럽게 서재 앞에서 멈췄는지요. 결국 태성님께서 조용히 결단을 내리십니다. 태성님께서는 미경님의 업무 권한을 일부 거두시고 서재 출입 동선을 단순화하시며 직원들의 보고 체계를 직접 확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택의 질서가 회장님이 다시 움직인다는 신호를 받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웃음으로 덮이지만 시선의 온도만큼은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날 밤 서아는 우연처럼 보이게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열쇠를 보십니다. 서랍 근처에 놓인 열쇠는 아주 잠깐 바닥을 스치듯 떨어져 있다가 다시 주머니로 숨겨지는 듯 보이십니다. 서아는 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숨을 아주 작게 들이마신 뒤 윤혜진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십니다. 혜진님께서는 그 손의 힘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어긋남이 발견되십니다. 태성님의 복용관리표와 봉투 표기가 미묘하게 맞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정리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건드린 듯한 흔적입니다. 태성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내려다보시다가
처음으로 서아를 쳐다보십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말이 없어도 이미 같은 곳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조용한 표면 아래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실수로 남긴 작은 틈이 커지기 시작하십니다. 기록의 어긋남을 발견한 뒤부터 저택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으십니다. 장태성님께서는 단정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시려고 하십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하려는 태도는 때로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십니다. 무엇이든 증명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잠도 얕아지십니다. 얕은 잠 속에서 불안은 더 쉽게 자라나십니다. 윤혜진님께서는 그 불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십니다. 태성님께서 조용히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전과 달라지셨다는 것을요. 친절해진 것이 아니라 경계가 생기셨다는 느낌입니다. 혜진님은 그 경계를 이해하시면서도 두려우십니다. 이 저택에서 한번 의심받으면 진심은 설명으로 바뀌고 설명은 변명으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 틈을 더 선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서아는 더 말이 줄고 더 정확하게 주변을 살피십니다. 그날 저녁 윤혜진님의 방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되십니다. 낡은 손목시계입니다. 윤혜진님께서는 본 적 없는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십니다. 서아는 시계를 한번 보고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물건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서아에게는 너무 또렷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저택에서는 사실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계가 곧 결론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태성님께서 시계를 보시게 되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으십니다. 태성님의 시선은 윤혜진님을 의심하려는 시선이기보다 과거의 기억에 끌려가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혜진님께서는 그 시선을 보자마자 몸이 굳으십니다. 설명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침묵하면 더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서미경님의 흔적이 저택 곳곳에서 느껴지십니다. 떠난 사람의 공기가 집을 떠나지 않는 듯 누군가는 계속 분위기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이 밤은 윤혜진님에게 가장 길게 느껴지십니다. 혹시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 떠나면 태성님의 회복이 꺾이는 것은 아닌지, 남으면 아이가 더 다칠지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십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울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마치 눈앞의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처럼 바라보십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어머니를 붙잡으십니다. 서아는 시계를 들고 조용히 빛에 비춰보십니다. 유리의 결, 미세한 흠집의 방향, 손목줄의 뒤틀림을 살피십니다. 서아는 느낌이 아니라 모양으로 말하려 하십니다. 말로 싸우는 순간 이 집에서는 약한 사람이 지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어른처럼 방어하지 않으시고 아이처럼 소리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침착하게 작은 단서를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태성님께서 혼자 서재로 향하시게 됩니다. 문서의 순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기록의 모순을 찾으시며 오래 덮어둔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태성님은 처음으로 단정보다 의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의문이 태성님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시계는 단지 누명을 씌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로 이어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저택은 다시 뒤집힐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새벽의 서재는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방처럼 느껴지십니다. 빗소리가 창에 부딪히고 책상 위의 종이들은 조용히 숨을 쉬십니다.
장태성님께서는 오래전의 자료들을 다시 펼치시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단순한 결론에 스스로를 가둬두셨는지 깨닫게 되십니다. 단독으로 정리된 기록과 사진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다른 차량의 존재가 서로 맞지 않으십니다. 서류는 단정해 보이지만 단정함이 오히려 이상하십니다. 너무 매끈한 기록은 누군가의 손을 의심하게 하십니다. 윤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들을 조용히 넘기십니다. 사고를 직접 묘사하지 않아도 비 오는 도로의 어두운 빛과 흐릿한 헤드라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긴장감이 생기십니다. 서아는 사진을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 어떤 식으로 기록이 맞지 않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혜진 님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태성 님이 더 이상 자책 속에 갇히지 않도록 길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서재 문 앞에 발걸음이 멈추십니다. 최성훈 님이 들어오십니다. 오래 자리를 비우셨던 사람의 눈에는 긴 시간이 남긴 죄책감이 드러나십니다. 성훈 님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십니다. 태성님께서는 성훈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말하러 왔다는 것을 직감하십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었을수록 말하려는 순간은 무거우시기 때문입니다. 성훈님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내놓으십니다. 그날의 상황이 기록처럼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움직임이 위험하게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그 불안함을 알고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움까지요. 태성님께서는 성훈님의 말을 들으며 분노보다 먼저 허무함을 느끼십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스스로를 죄인으로 묶어두고 사람을 멀리하며 회복을 포기하고 삶을 접어두었던 시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훈님은 자료의 원본 파일을 조용히 내놓으십니다. 말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기록은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태성님께서는 그 파일을 보며 마음이 크게 흔들리십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움직임처럼 보이십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십니다. 이제 이 집의 싸움은 말이 아니라 정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태성님께서는 윤혜진님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혜진님은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해명은 억울함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혜진님은 눈으로만 말하십니다. 이제는 저희를 믿어주셔도 된다는 눈빛으로요. 태성님께서는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이 모녀에게 너무 큰 불안을 안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 책임으로 바뀌십니다. 이 챕터의 끝에서 태성님은 결심하시게 됩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흔들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심입니다. 진실을 정리하고 상처를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 저택의 문벨이 울리십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걸음이십니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바뀌십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장도연 님이 현관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도연 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저택의 공기는 한 번 더 바뀌십니다. 도연 님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이 묻어 있으십니다. 반가움보다 계산이 먼저 오는 얼굴이십니다. 윤혜진 님은 본능적으로 서아의 어깨를 감싸십니다. 서아는 도연 님을 바라보며 굳어지십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감각을 또렷하게 느끼시는 듯합니다. 태성님께서는 차갑게 굴지 않으시려 애쓰시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려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십니다. 태성님께서 그동안 기다려온 것은 누군가의 사과나 후회가 아니라 그저 한 번의 안부였을지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도연님이 꺼내는 말은 그 안부의 순서를 건너뛰십니다. 태성님은 도연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빠르게 파악하시고 그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집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계산하시게 됩니다. 서아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아이는 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태성님과 혜진님 사이를 조용히 지키십니다. 도연님이 혜진님과 서아를 불편하게 바라보실 때마다 태성님의 시선은 더욱 단단해지십니다. 태성님께서는 더 이상 혈연 하나로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관계의 기준이 바뀌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 것은 잃어버린 가족의 자리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바로 옆에서 함께 버틴 사람들의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 태성님은 중요한 절차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성우님이 내놓은 원본과 기존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시며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모으십니다. 서아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감정보다 이제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을 잡으십니다. 이 방향이 시니어 청취자에게 가장 크게 닿는 지점입니다. 자극보다 회복, 복수보다 정리입니다. 그리고 태성님께서는 박선자님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작은 집의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사진 앞에서 태성님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십니다. 태성님께서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준비해온 자료를 조용히 내어드리십니다. 선자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태성님 때문이 아니라 3년 동안 스스로를 버티게 해준 감정이 원망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자님의 손이 떨리시고 눈가가 젖으십니다. 원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원망만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성님께서는 그 슬픔을 급히 달래려 하지 않으십니다. 달래는 말은 때로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태성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자체가 사과가 되십니다. 그때 태성님의 손이 난간을 잡으시고 몸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려 하십니다. 완전한 보행이 아니어도 상관없으십니다. 마음이 풀리는 순간 몸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태성님은 이제 믿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숨을 죽이시고 혜진님은 눈을 감으십니다. 선자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고 그 놀라움은 결국 작은 끄덕임으로 변하십니다. 이 챕터의 끝에서 태성님은 처음으로 버텨본 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택으로 돌아가 더 큰 선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도연님과의 관계도 저택의 질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십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주저앉고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풀리는 날들이 반복되십니다. 그러나 장태성님께서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윤서아가 만들어 온 루틴을 매일 반복하시고 강윤한 님의 조언대로 무리하지 않으시며 작은 변화를 기록하시며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연습을 쌓으십니다. 그 다정함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표정이십니다. 표정이 바뀌면 하루의 리듬이 바뀌시고 리듬이 바뀌면 사람들의 말투도 바뀌시기 때문입니다. 윤혜진님과 서아는 더 이상 숨듯이 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조심은 하시지만 조심이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심은 삶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 되십니다. 저택의 직원들 역시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흐름을 따라가십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지고 집안의 온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거리도 자연히 달라지십니다. 이전의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적어도 함부로 흔드는 공기는 줄어드십니다. 장도연님은 한동안 저택을 드나들며 태성님의 변화를 지켜보십니다. 도연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성님께서는 도연님을 밀어내는 대신 선을 분명히 하십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되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얻는 관계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입니다. 그 선은 차갑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태성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택의 식탁 위에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십니다. 윤혜진 님이 차려오신 밥상 옆에서 태성님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이 단단하시고 발끝은 바닥을 정확히 느끼려 애쓰십니다. 서하는 말로 응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태성님은 그 눈빛을 보고 한 걸음을 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태성님은 약속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의미가 남는 방식입니다. 서하의 이름으로 돌봄과 교육을 돕는 작은 장학 지원을 만들고 윤혜진 님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게 정식 고용의 형태를 정리하십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과시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의 설계이십니다. 시니어 청취자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결말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따뜻함이십니다. 마지막 장면은 큰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저녁이십니다.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하루를 묵고 반찬을 나누고 내일의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태성님께서는 예전처럼 창밖에 비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방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끝났다고 말하시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십니다. 다시 걷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시기 때문입니다.